다음 주제를 넘어가 볼 텐데 이쪽엔 이제 본격적인 여론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병참선이 길어지면 이제는 대놓고 친박 본색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병참선 보급 놓듯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손범규 변호사가 저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영 선생님, 저 얘기를 좀 너무 어려우니까 갑자기 또 그렇죠. 저 임진왜란 때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납니다만. 아니, 우선 군대 용어라 그 여성 시청자분들이나 또 저같이 육군 병장 출신이 아니고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모르는데 병참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군화, 옷, 식량 이런 거 모든 것을 갖다 보급해주는 그 지원부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걸 갖다가 저게 없으면 전쟁을 못 치르는 거죠. 일테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병참선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을 공격한 이게 탄핵을 갖다가 의결한 이런 그 촛불 민심이 오래 가게 되면 지치게 된다. 그 보급선이 길어지게 되면 지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 한심한 생각이죠. 근데 저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저게 아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리인단의 변호사가 저렇게 SNS에 공개적으로 글 올렸다는 건 이제는 대놓고 본인들은 이제 시간 지연 작전을 하겠다는 거에 포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변호사로서 하면 안 될 행동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건 개인의 SNS에 올린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한다고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 얘기를 딱 읽으면 아까 민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 이렇게 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증인 신청하고요. 저번에 또 15명 또 추가로 하고요. 지금 어떻게든 탄핵 심판 좀 끌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3월 14일만 버티면 7명이서 하니까 그때 되면 우리한테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탄핵 사회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할지를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 끌어서 여론전하면은 이거 반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박사모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올렸다면 그거는 그냥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문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쓰는 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범규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말이 핵심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애국 시민들이 뭉쳐서 그 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세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도를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중환 변호사가 자진 사퇴할 듯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헌법재판소도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 전에 박한철 소장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10년 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에 이 인사말을 하는데 신속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헌법재판소가 흔들렸다. 이건 좀 제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들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도는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속이라는 말을 뺀 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계속 노리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지금 재판의 기일을 늘려보자 하는 거는 충분히 압박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극기 집회에서. 두 번째, 만약에 최대한 인용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인용을 하더라도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이 방어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론전은 미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각될 거야, 우리는 있어 하고 태극기 집회에 계속 바람을 불어 넣어야 그 다음에 바로 이 창원돼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보호막, 그러니까 여론의 보호막으로 최소한 특검의 어떤 이 예봉을 꺾겠다, 이런 어떤 의도도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의 핵심은 저 얘기를 SNS 공개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사가 했다는 게 이제 방점을 두는데,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 손범규 변호사한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너무 여론이 확대 해석하는 거고, 언론이 그냥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우리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
자기가 글을 써놓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는 것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손범규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옛날에 출마도 했었고 또 정부 법무공단이라고 이제 정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그 공단의 이사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거기에 결국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병참선이 끊어져서 다 얼어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결국은 이 탄핵 재판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유리한 그 밖에 장애 집회가 더 커지고 그럴 경우는 결국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유리한 국면을 갈 수 있다. 이런 걸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참 볼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 변호인단이 이런 식으로 어떤 작전 전략 자체를 국민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또 한 명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지금 촛불 시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통령을 탄핵했으면 되지. 상렬을 메고 다니고 단두대를 끌고 다니고 이런 잔인무도한 저런 세력이 만약 이 나라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서 만나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너무합니다, 여러분. 네, 지난해 11월만 해도 대통령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예. 태도가 변한 것 같네요. 아니, 완전히 변했죠. 참 안타깝네요. 정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서울대학교 학생운동권의 선두 깃발을 들고 항상 앞장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YS 정권에서의 그 보수 정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시더니 이제 또 보수 정당에서 엊그저께는 또 탄핵을 갖다가 절대 찬성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저렇게 계속 급변을 하시니까 그 정치인으로 신뢰 상대 보수층 이제 친박층에서는 얼마나 열렬한 그 격려를 받을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떤 어제의 그런 선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였다고 보세요. 예,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런 거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김문수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을 누구보다 청량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과거 5년 전 2012년 대선 경선 후보 때는 사뭇 그 얘기가 달랐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입당한 지 19년 됐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보다도 4년 빨리 입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도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탈당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당을 망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 저랬던 김문수 전 지사가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뭐 네. 대권 도전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연결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지난번 4.13 총선 때 어디를 갔다가 화제가 됐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대구의 그 전두환 대통령의 모교, 고등학교 이 동창회에 사실은 자기는 그 동창회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웃기웃하고 인사말을 하려다가 이제 언론에 대서 아니, 어떻게 운동권 출신의 아무리 뭐 보수당으로 왔다고 해도 전두환 대통령 이 고등학교 저기에 갈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 그때 자신이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대구에 출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갔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론 말씀하셨지만 TK 지역에서 여론이 약간씩 바뀌고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을 했지만 불쌍하다라는 60대와 그다음에 TK층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TK가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나요? 유승민 의원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 배신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대구 경북을 나왔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대선에 나와서 대구 경북을 나의 어떤 그 성지로 만들어서 한번 이 뜻을 펼쳐버리라. 이러니까 사실은 다시 목소리가 저렇게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러면 이현정님, 네. 손범규 변호사 조금 계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김문수 전 지사나 여러분들은
이번 대권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 총선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박 봉색을 이때는 드러내보자 뭐 이런 심산인가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마 그 대권 출마하신 분들 대선 그다음에 이제 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계산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내후년에 총선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뭐 인용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 이후에 이제 역풍이 불 것이다. 자, 그때 되면은 누가 배신자고 누가 의리 있는 사람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일 것이다. 더군다나 TK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탄핵 여론이 높지만 그때 가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참 불쌍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대통령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뭐 이것에 대한 선택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핸들을 꺾은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제 경기도지사도 하시고 또 대권도 도전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예. 이 김문수 지사가 계속 평생을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어떤 그 한계가 뭐냐면 저 사람은 옛날에 너무 좌파였는데 갑자기 우파로 왔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파에서도 계속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쪽이나 환영을 못 받는 그러니까 믿음을 못 줬죠.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보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탄핵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다시 이제 완전히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치인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에 있어서 김문수의 저런 왔다 갔다 하는 면들을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물론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밀리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러다가 또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 가져간다라면 정치인의 신뢰, 이게 상당히 큰 상처를 입지 않아 싶습니다. 저 김문수 전 지사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 얘기 말고 아까 손범규 변호사 그런 이제 서석구 변호사라든지 손범규 변호사의 저런 이제 약간의 돌출 행동들은 이 9명 가까이 되는 대리인들끼리도 어느 정도 상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여론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완전히 돌출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서석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손보고 변호사도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이 지금 내용을. 이거 이런 식으로 일부러 시간 끌려고 했던 거야? 이건 정말 빨리 끝내야겠는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뺐던 건 굳이 그 단어를 넣어서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뿐이지 예.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저녁 때쯤 되면 며칠쯤 탄핵 인용 기각 여부가 결정될지 나올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 국회 한번 가서 김부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밝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꿈을 담지 못했습니다. 공존하는 나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저희 도전은 끝내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묵묵히 도와주셨던 동지들 그리고 많은 후원자님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제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습니다.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저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촛불 시민의 염원인 정치를 통해 이루려 했던 제 꿈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정치권의 노력을 마지막 호소로 올리며 이만 물러납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7일이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성원해준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 시대적 요구를 감당하기에 부족했다라는 얘기 있는데 예. 저에게는 김부겸 의원의 메시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요. 저 민영수 원장님. 예. 대권 불출마 선언을 본인 어떤 이 벽을 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박원순 시장에 이어서 이제 김부겸 의원도 결국에는 그 벽을 못 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참 아프게 들릴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어떤 강고한 패권 세력의 벽을 좀 절감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역량도 사실 많이 부족했겠죠. 어찌됐건 간에 사람을 많이 모으고 또 어떤 의제에 있어서도 탁탁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본인이 주장했던 야 3당 공동 개헌안
그리고 야3당이 그 개헌안에 기초한 야3당 그 공동정부 이게 전혀 안 받아들여진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어떤 동력을 받지 못하고 한계를 절감하면서 도중에 하차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총선 때 이제 대구에서 야당 최초로 이제 거의 당선이 됐기 때문에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그렇죠. 받았었는데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3파전이 됐잖아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사람 중에 만약 김부겸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어떤 좀 물줄기가 좀 바뀌고 이런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부겸 의원이 사실은 뭐 당내에서 그동안 선거 활동도 그렇게 참 크게 하지도 않았고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김부겸 의원은 저는 뭐 좀 노선을 잘못 선택했다고 보는 게 사실 당대표 그때 나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밀어준다는 이야기도 많았었고. 예. 아, 대권 대신 그렇죠. 당권을 당대표로 잡아라. 가서 뭔가 일단 좀 중간다리를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대구에서 승리한 그런 어떤 거 있지만 또 중앙정치 무대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중간다리 했어야 된다 불구하고 지금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당내 세력도 일단 미미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자체가 지금 갖춰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점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김부겸 의원이 원래 뭐 크게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인의 어떤 경주 체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일단 3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 3인 체제로 일단 민주당 경선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김문수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지역구에 있는 두 분을 경쟁자가 또 저렇게 동시에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김부겸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국회 현장 가봤고 이제 강 건너서 대치동 가봅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이규철 특검보의 얘기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기소 관련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17년 2월 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진수, 서창석, 박채윤 및 장시호를 각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구속 피의자로 정호성, 차은택 및 정관주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등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속 김기춘에 설정 사항은 대하여는 체크를 할 거고요. 의미 있는 속보가 나오면 체크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하나 좀 실장 있네요. 3명에게 예, 백 변호사님,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불러다 조사를 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좀 떠넘기는 네.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의견서를 보면 국정농단의 주범이 정호성 비서관이에요. 왜냐하면 2013년 8월 이후에는 아예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 갖다 줬다라는 취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라면?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아마 특검에서 정호성 비서관에 알려줄 겁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떠냐 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오늘의 좀 조사의 주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 수도 없이 특검에 지금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경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그게 듭니다. 헌재는 의견서인데도 특검에서 이제 인용을 해다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호성 비서관 당신이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주범이고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건 정호성 비서관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나중에 형을 살고 나와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겠다. 가장 충신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다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일단 의견서를 냈으니까 정호성 비서관의 입장을 좀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좀 와볼게요. 방금 전에 김부겸 의원이
대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사람의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그중 한 명을 만나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